우리 절에는 총림이라는 말이 있죠. 총림. 우리 나라에는 8대 총림이 있죠. 8대 총림 맞나?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수덕사, 그 다음에 저 백양사, 범어사, 동화사, 그리고 쌍계사. 그래서 8대 총림이 있는데요. 총림이라는 말은 이제 총림이란 제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선원, 강원, 유론, 그리고 연불원, 그리고 이제 후원. 이 5개의 기관이 다 뭉쳐 있으면 그러면 이제 총림이라고 할 만한 거예요. 선원은 참선하는데, 강원은 이제 승가대학처럼 공부하는데, 경전 공부하고 유의를 공부하는데, 유로는 이제 그 스님들 이제 율법, 계율을 공부하는데, 연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학이 선원도 대학이고, 강원도 대학이고, 유론도 대학이고, 연불원도 대학이고, 모두 다 대학이니까 총림이란 말은 종합대학이라는 거죠. 종합대학. 요즘에는 종합대학이라고 쓰는 거고, 옛날에는 총림이란 말을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수행이라면 수행한다, 산속에서 수행한다 라면 어떤 걸 떠오르죠? 우리는 토굴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홀로 동굴 속에 아니면 깊은 산중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수행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제가 출가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행이라는 게 참선하고 명상하는 것은 깊은 산중에 초막을 짓고 나오지 않고 평생 동안 거기서 정말 깨달음 얻을 때까지 정진하는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절에 오니까 그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수행하는 통도사 해인사 같은 총림을 중시 여기더라고요. 어느 게 수행이 더 잘 될까요? 깊은 산중에 토굴이 수행이 더 잘 될까요? 총림에서 수행하는 게 수행이 더 잘 될까요? 네. 수행의 경지에 따라 좀 달라요. 네. 이렇게, 나 혼자 정말 용맹정진? 다른 거 생각지 않고 오로지 수행의 깊이만 쭉 파고들겠다라면 토굴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총림에는 제약이 많이 달라요. 일단 아침, 점심, 저녁 공양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울려갈 때는 울력을 또 해야 돼요. 또 맡은 소임이 있어서 뭐 목욕탕 청소할 수도 있고 화장 청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제일 복잡한 건, 마음이 제일 힘들 때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일이 많아서 힘든가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잖아요. 총림은 머릿수가 많습니다. 많이 모여 살아요. 그럼 어쩌겠어요? 복잡해요. 마음이 복잡해요. 네, 여기 이런저런 생각들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산 중에 혼자 사는 토굴은 다람쥐랑 얘기를 해야죠. 새랑 얘기하고 다람쥐랑 얘기를 해야 되는 데가 토굴이에요. 수행이 어디가 더 잘 될까? 그래서 이 사마타하는 집중 수행은 토굴이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속되게 오랫동안 수행하기에는 이 사람의 인지 또는 지적 영역, 인지와 지적 영역은 균형 잡혀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중도라고 그래요. 중도. 마음이 바른 상태에서 수행을 해야지 수행도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지는 거지. 마음이 편중돼 있는 상태에서는 수행을 하면,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수행하면서 마음이 지나치게 우울해 있다든지 지나치게 분노해 있다든지 울분에 차 있으면 수행이 편중돼서 오히려 정신적인 병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혼자 있으면 중도로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 마음이라는 게 팔만대장경이 왜 있겠어요. 계속 금강경을 독송하고 화엄경을 독송하고 또 그런 강의를 듣고 하는 이유는 이게 마음이 중도로 계속 회귀하려고, 편중돼 있는 곳에서 중도로 회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지 겨우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기울어지는 운동장 같아요. 마음은 계속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편중되기가 쉬워요. 마음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 관찰하고 회광반조라고 그러죠? 회광반조를 해야지 마음이 중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거는 줄타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을 공중에다 걸어놓고 줄타기 하는 사람이 항상 신경이 곤두선 상태에서 발에 그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생각이 조금만 잡념이 들고 다른 생각을 하면 팍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런 것처럼 중도란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 굉장한 노력이 있어야지 중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아니, 중도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중도적이지 않거든요. 아전인숙적으로 우리가 친한 사람, 우리 패거리인 사람, 우리 같이 불자인 사람, 우리 가족, 이런 사람 편이잖아요, 보면. 근데 중도는 그게 아니고 가장 적당하고 가장 옳은 거잖아요. 가장 적당하고 가장 옳은 거, 가장 정의로운 것은 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안 돼 있으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그냥 놔둬버리면 우리는 중도적이지 않고 편중돼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서 찾아내야 된다, 중도를. 그런데 이게 홀로 있으면 이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홀로 있으면 내 번뇌가 보이질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 번뇌가 뭐가 있는지 드러나지가 잘 않아요. 내가 탐욕이, 죄적인 탐욕, 이성적 탐욕,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산중에 홀로 살면 여자가 안 나타나. 여자가 안 나타나요. 산중에 홀로 있으니까. 그러면 뭐 진짜 성욕이 커서 맨날 그 여자가 보고 싶어 이러면 몰라도 대부분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자 생각이 별로 안 나죠. 재물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이 내 마음 속에 번뇌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도, 화가 있어도.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 그럼 화라는 번뇌가 드러나죠. 내가 갖고 싶은 돈이 앞에 보여. 이 사람은 돈 많고, 이 사람은 돈 없고, 저 사람은 돈 훨씬 더 많고, 이러면 전에는 홀로 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 얻고 있고 하고 다니는 걸 보면서 욕심도 생기고 화도 생기고 막 그래. 그걸로 인해서 중도가 흩어지겠지만 그런 거 복잡하잖아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욕심도 나고 시기 질투도 나고. 그러지만 번뇌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홀로 살면 드러나지가 않아요. 제거할 것이 없어요. 그냥 관전보달 이먹고 이것만 하면 돼. 그렇지만 이먹고 하다가 딱 시내에 딱 나왔더니 미스 코리아 지나가네. 그래서 이제 벤츠 지나가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제 사회생활 하는 걸 보면서 또 심지어 나를 무시하네. 이게 홀로 살면 누가 날 무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시받아서 일어나는 그 화나 짜증 이런 것들은, 분노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있다가요, 딱 밖에 딱 나오면 사람들이 날 다 봐주고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분노가 커지죠. 그럼 수행이 많이 된 건가요?
이게 수행이 됐다라는 것은, 이게 수행이 됐다라는 것은 선정의 깊이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선정의 깊이도 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한다라는 자체가 화에서 벗어나야지, 욕심에서 벗어나야지. 화나 욕심, 어리석음이 생기면 선정에서 딱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화 한 번 일어나면 천만년 쌓은 공덕을 다 불태운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천만년 쌓은 선정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화 한 번 쫙 일어나니까, 번뇌가 쫙 일어나니까 내가 선정이 싹 불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다 라는 것이 꼭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같이 함께 하는 거, 같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황룡사 오래 다니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오래 다니는 거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어지간한 심지가 아니면 어려워요. 나랑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 또 상대가 내 것을 뺏는 경우도 있고, 등등의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것을 이제 보면서 수행으로 삼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수행으로 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하니까, 또 절에는 뭐 갈 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잡지 않고, 가는 사람 막지 않는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오는 사람 얼마든지, 가는 사람 뭐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세요. 이렇게. 그런 말들로 인해서 더욱 인연 따라 한다라는 이런 것이 오히려 오해를 일으켜서, 그럼 내가 안 하면 되지 뭐. 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 할 사람 있겠지 뭐. 등등의 그런 걸로 해서 그것이 같이 하면서 생기는 번뇌나 괴로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회피해서 벗어나려고만 하고, 그렇게 해서 수행이 깊어지지 않아요. 수행은 총림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곳에서 이런 관계적 수행은 훨씬 더 깊어지죠. 번뇌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나한테 이런 번뇌가 있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다 내 이름 다른 사람 이름 다 부르는데 내 이름 안 불러. 왜 나는 맨날 사람 그러지? 행사장 가면 황룡사 황산생 모셨습니다 라고, 네 좋았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기가 쭉 살고, 내 이름도 안 불러주고 날 빼서 왜 저러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 황룡사 주진인데 안 부르네? 이러고 있으면 이게 되냐고. 이게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이건 번뇌다. 안 불러도 상관이 없잖아요. 황룡사 갔더니 주지스님이 이 사람한테 인사하고 저 사람한테 다 빵긋빵긋 달랐던데 나는 모른 체 하더라. 그래도 그러면 황룡사 스님이 얼굴도 마주치고 오늘 잘 그러고 싶은데 스님이 날 모른 척 하네? 그러면 스님이 날 미워하나? 번뇌가 딱 일어나죠. 그게 아닌데. 그럼 번뇌가 딱 일어나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군. 스님은 그럴 스님이 아니지. 라면서 이제 바로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스님이 날 미워하는 것 같다면서. 미워하는 스님이 있는데 안 가는 게 낫지. 미워한다면, 날 미워한다면 안 가는 게 낫지. 안아버리고, 삐찍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딱 번뇌가 딱 일어날 때, 감정적이 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 이건 나쁜 건데? 잘못된 건데? 스님한테 배웠는데 이건 아닌데? 하고 바로 잘라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탁 올라온 생각을 감정적으로 이어서 대응을 하니까 참 문제인 거예요. 우리 관계는 이제 국제관계, 외교관계도 참 중요해요. 개인관계처럼
국제관계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오염수, 일본의 오염수 2차 방류할 때 JTBC인가 어디에서 이제 그 방류 내일부터 방류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좀 있어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때 자료 화면을 중국의 CCTV, 중국의 공영방송 CCTV죠. 우리나라는 KBS고 CCTV에서 자료 화면으로 썼던 그 고깃대가 죽은 그것을 그 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썼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방심위에서 방송통신심의 방심위에서 이것을 그때 그 영상을 썼다고 중징계를 내렸어요. 우리나라 방심위가 일본 오염수 2차 방류할 때 죽은 물고기 사진을 썼다고 중징계를 내렸어요. 우리나라 방심위 맞나? 일본 방심이면 그럴 수 있다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방심이면 일본의 오염수가 방류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는 것 정도는 아무리 여야가 서로 다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방송은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 권리를 위해서. 근데 이 자료 화면을 진실이 아닌 2차 방류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2차 방류 시작 안 했으니까 자료 화면 옛날 거 갖다 쓴 건데 그걸 가지고 방심위에서 중징계를 내렸단 말이에요. 아니 CCTV 걸 자료 화면을 쓴 JTBC를 아니 MBC인가 JTBC인가를 MBC를 중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방심위가 우리나라 방심위가 일본 방심인가? 일본 방심위라 해도 그걸 그렇게 중징계는 잘 안 내릴 텐데 우리나라 방심위가 그걸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한 것을 문제 삼았다고 그 자료 화면을 그렇게 했다고 중징계를 내렸다라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대변인 정부냐 라는 그런 말을 딱 듣기 쉬운 그런 처사잖아요. 그러니 좀 이상한 게 너무 많다. 예, 뭐 독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주장 별로 하지 않고 일본 잘못한 이런 것들도 주장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는 원수지간이 됐어요. 러시아하고도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통일부 장관은 극우인 사람들을 데려다 썼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를 계속 때려. 우리나라하고 우크라이나랑 사실 사이가 좋은 사이는 그렇게 좋은 돈독한 사이는 아니에요. 사실 그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이었고 등등 해서 그런데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한국하고는 괜찮게 지내고 싶다라고 자주 종종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현재 우크라이나에 탄약 지원한다 뭐 한다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북한하고 엄청 친하게 지내게 됐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다면 러시아에서 북한에게 이렇게 러브콜을 해서 우리 좀 폭탄 좀 지원 좀 해줘 라는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거라고. 당연하지 않아요? 러시아는 한국이 우리나라가 더 중요해요? 북한이 더 중요해요? 러시아 입장에서? 옛날에는 북한이 중요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지금도 러시아가 북한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랑 무역을 한 이후로는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무역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수출 많이 하고 러시아도 우리나라 물건을 정말 많이 수입하고 서로 교류가 굉장히 빈번하고 많다고요. 교역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는
북한하고의 관계보다 더 좋을 만큼 좋았다고요. 그러면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우리나라랑 더 사실 더 잘 지내는 게 러시아에게도 이득이에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잘 지내서 이득이 뭐가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북한 자원국가고 이건 기술도 없잖아. 인력? 저 인력에서 데리고 와서 쓰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러시아는 득될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일방적으로 끊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 러시아가 북한하고 에이 짜증난다면서 화가 난다면서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고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북한이 기술이 좋아져요. 미사일 기술이 좋아지고 자꾸 자신감을 얻어. 김정은이 요즘에는 얼굴이 폈어. 김정은이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웃으면서 쭉 걷는 모습도 다르고 김정은이 기분이 되게 한 작년 재작년만 해도 김정은이 죽도 얼굴에도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됐나 할 정도로 소문이 흉흉했는데 근래 나올 적에는 와, 기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러시아에게 힘을 얻고 이제는 북한은 한국이 필요 없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패싱하고 적대국가로 아예 헌법에 자기들 헌법이 있거든요. 자기들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가로 이제는 통일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또 얘기를 하죠. 그럼 북한은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하겠다라는 거고 한국은 나중에 북미 대화할 때 한국은 끼어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포석이 깔려져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는 한국을 패싱하고 있어요. 계속 전쟁하겠다라고. 그래서 계속 외국에 이렇게 언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올해는 도발할 수도 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상의 도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느낌도 들어요. 연평도 포격할 때는 그렇게까지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이가 훨씬 더 나빠졌거든요. 이게 외교가 일방적이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랑 교역량이 제일 많은 건 중국인데 한중일 우리는 한중일이 익숙한데 한일중으로 바꿨잖아. 이 말 듣고 왕이 외교부 장관이 작년에 이 말 듣고 그냥 가버렸어요. 외교하러 왔다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 삼국이 뭐 하기로 했는데 자꾸 한일중 일본 먼저 오세요. 그렇게 하니까 자존심 강한 왕이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그냥 일정 남아있는데 아직 내일하고 모레 더 남았는데 오늘 가버렸단 말이죠. 그 이후로 올해도 신년 인사하는데 외교부의 관계자 모두 다 모아놓고 다 이제 아세안이든 유럽이든 대사들 다 모아놓고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나라랑 어떤 외교가 있었고 너무 좋고 다 인사를 다 시키고 하는데 대한민국만 외교부 장관 여기 있는데 대사가 여기 있는데도 대한민국만 거론도 하지 않고 패싱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도 인간관계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만 친하고 저 사람들하고는 도끼눈이고 싫어하고 이러면 장애가 생겨요. 장애가. 우리끼리 이 세 사람만 딱 있으면 기분이 좋지만 다 같이 모여있는데 다 같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세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봐요. 저 사람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랑 딱 봤을 때는 딱 장애가 생긴다고요.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날 공격하게, 다른 사람들 날 공격하게 돼. 그거랑 똑같은 게 이제 외교 관계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 사람들 이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외교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도 똑똑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어떤 외교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또 나 자신의 인간관계, 개인적 인간관계는 어떤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서 봉사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는 것을 적극 권해요. 혼자 하기보다는. 또 같이 팀을 이뤄서 기도를 하면, 팀을 이뤄서 봉사를 하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이 팀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서로 갈등이 없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갈등을 극복해 가면서 갈등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은 좀 불편하지만 저 꼴도 보기 싫지만 이게 이제 마음이 보면 진짜 싫어하는 걸 가지고 있는 경우가 힘든 거예요. 내가 마음이 보살님이 과소비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과소비 나 저런 짜증나 보살님이 너무 그 날라리처럼 하고 다니는 게 너무 싫어 이거 저런 사람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딱 보고 관계를 하면 딱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보살님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싫어하게 되잖아요. 나도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안 좋음을 당하는 여러분 또 날 대할 때 저를 기분 나쁘게 대한다고. 그럼 그게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번뇌가 커지고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살님이 나름대로 뭐 하면 보살님이 거사님이 또 나름대로 뭘 하면 과소비를 하든 날라리처럼 하고 다니든 거짓말을 하고 다니든 아니면 뭐 이렇게 이간질을 하고 다니든 관계없이 저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다 용서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이만큼 커지잖아요. 마음이 훨씬 커져요. 그럼 그릇이 커지면 그러면 이제 이분하고 저분하고도 사이가 좋아서 저분은 좀 안 좋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필요한 분이니까 또 가서 이렇게 또 이 대화가 가능하고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아서 이리저리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나도 마음이 좁아지고 나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좁아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다 같이 또 다 함께 또 하려고 노력하고 또 가서 대화하고 또 가서 대화하고 또 가서 대화하고 또 선물 주고 또 동등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넓어지는데 감정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좁아지게. 그것이 이제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단체도. 야당, 여당도 여러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하는 것들도 그런 식으로 어쨌든 또 대화하려고 하고 또 양보하고 대화는 양보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양보가 없는 대화는 대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들어주기도 하고 내가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해 주기도 하고 내가 좀 피해를 보는 것도 있고 서로 자기 살을 떼주는 아픔이 있어야지 평화가 있고 서로 화합이 되어지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화합과 갈등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떼어주고 희생하고 할 때 서로가 그럴 때 그러면 크게 대동사회가 될 수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나라도 역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수행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세요.